좋아하는 것은 힘이 있다. 이게 첫째 주제입니다. 아이오와 대학에서 도박과제라는 실험을 했어요. 마침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하고 안화, 기저, 어디하고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에 손상을 입은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정상인하고 어떤 새로운 걸 학습해가면서 좋은 전략을 찾아가는 도박, 갬블링을 시켰어요. 규칙이라든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감정이 다친 분들은 학습이 안 되는, 이게 돈을 잃고 따고가 있으니까 그게 학습을 촉진하거나 이 전략은 안 좋구나라는 부정적 감정을 줘서 다른 전략을 찾아가게 하고 요거는 해보니까 내가 땄었구나 해가지고 그 전략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랑 그런 부위가 손상을 입은 분은 그런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전략을 계속하고 성공했던 전략을 기억을 못해서 그 전략을 어쩌다 성공하고 다시 또 반복을 못하고 그렇게 돼요. 대부분의 인지적 처리는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지의 이만큼이 인지인데 꽤 많은 부분이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이 아이오와 도박과제 외에도 여러 가지의 실험을 했는데 뇌의 감정 영역을 다친 사람들은 학습이 잘 안 되는 거가, 학습뿐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메뉴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좋은 거냐 저게 좋은 거냐 판단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둘 다 미지의 길일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름의 이제 직관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뭐 이쪽으로 가보자. 가다가 아니면 돌아와서 출발한 데서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학습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은 인지 기능을 끄고 켜는 스위치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뇌는요 가장 먼저 생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공이 눈으로 훅 날아오면 의식도 안 한 상태에서 눈이 자동으로 깜빡이고 피해지거든요. 이거는 생존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뇌가 아니라는 것에 처리를 해요. 2차는 변연계를 안 돼서 처리를 해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호랑이가 왕 뒤에서 나타났어요. 그때 뭘 계산하나요? 도망치기 바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사라지고 죽고 사는 문제에 관계된 정보만 들어오고 처리를 해요. 다른 거는 눈이 안 띄어요. 만약에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저기 황금이 있다, 엄청난 황금이 있다 해도 그거는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쫓아가는데 여기 굴이 있다든지 뭐 나무가 있다든지 저기 타 올라가야지 이런 것만 판단이 되지 생존과 관계없는 정보는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부정적 감정이 확 음습하잖아요. 특히 수학 공포증 이런 거가 음습하면은 편도체 하이제킹이라는 게 일어나요. 편도체가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어떤 기관입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딱 활성화돼서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공포심이라든지 뭐 이런 감정이 그런 거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면은 복잡한 사고를 하는 쪽의 회로를 스위치를 끄고 죽고 사는 생존에 관계된 정보를 처리하는 스위치만 켜져요. 또 심리적으로 초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큰 시험이에요. 너무나 긴장되고 뚫려요.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나요. 대형 학교에서 제가 주제 발표자예요. 앞에 나가서 청중 앞에 섰더니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걸 초킹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이 인지 기능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런 편도체 하이제킹이나 초킹 같은 걸 넘어서서 편안한 마음일 때 뇌가 이제 돌아갑니다. 고급한 인지 기능, 전두엽이 주관하는 고급한 인지 기능이 그때 돌아갑니다.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는 하나의 예입니다. 세 번째, 감정은 경험을 기억하고 구상하고 해석하는 힘이 됩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기억, 인지처리, 해석 이런 거는 전두엽이 주관하는 이성적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뇌에는 해마체라고 해서 해마처럼 생긴 부위가 있어요. 그거하고 편도체란 게 있어요. 해마가 초록색 놈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밀접한 데 있습니다. 해마가 기억을 컨트롤하는 중앙 컨트롤 장치거든요. 해마하고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강렬한 감정이 있었던 기억을 아주 오래 갑니다. 걔한테 한번 물렸다. 걔한테 물렸던 그 당시의 상황, 냄새, 소리 이런 거 다가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기억이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냄새라든지 그 소리라든지 개가 왕왕왕 짖는 그 음성이라든지 그런 거 일부만 들어도 그때 감정이 확 살아나면서 이건 위험한 거야, 도망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건 뭐 좋았던 거야 이렇게 돼요. 어떤 거를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감정이 확 좋아졌어. 그럼 이거는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기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하고 기억하고 결합돼서 딱 기억이 돼요. 강하게 기억이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안 잊힐 만큼 기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감정하고 기억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은 감정이 강한 갈수록 오래 기억해요. 중간쯤 감정이 강하면 중간쯤 기억하고, 감정이 별로 변화가 없이 그냥 잔잔한 이런 애였으면은 그냥 원 오브 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기억을 조합해가지고 재구성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아주 지식이 짧았던 시절에 우리 인간이라면 예를 들면 사자가 와. 저기 있는데 이럴 때도 사자가 와. 그때 놀라서 막 했어요.
그런 감정들이 싹 쌓였는데 걔들 사이의 공통점을 분석해서 부스럭 소리가 날 때는 사자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냄새가 나면 저기서 표범이 숨어서 잠복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 다른 시기에 경험했던 것들을 재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구성하고 해석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좋아하면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잖아요. 이분이 제 사부님이십니다. 폴리아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이 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책을 보고 이분 거를 방법으로 삼아서 수학 교육을 해요.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진짜 깊이 공감되는 게 요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순전히 머리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결의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낯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는 필수적이다. 진정한 문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과학자가 한 번에 성공 안 하잖아요. 한 번에 성공하는 건 누구한테 배운 거죠. 이때 생기는 좌절감을 이겨내야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한두 번에서 실패하면 더 하기 싫거든요. 안 될 것 같고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고 난 안 되나 이래요.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학생은 더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의 변화에 익숙해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의 수학 교육은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실패한 것이다. 부정적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근데 부정적 감정을 컨트롤하려면 그 배후에는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과거에 어려움을 딛고 성공했더니 큰 성취감이 있더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꼭 참을 수 있는 거는 성공했을 때 오는 그 큰 성취감이라고 하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학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좋아하니까 쉽게 포기를 안 해요.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하다가 어떤 레벨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 금방 포기하나요? 아니죠. 더 하고 연구하고 막 그래서 탁 성공하면 좋아서 더 어려운 단계로 접근하고 더 어려운 미션을 해결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게임 설계를 잘못해서 보통의 유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한계치보다 더 높은 좌절감을 안겨주는 방식이라면 그 게임은 망하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을 잘 탑니다. 너무 쉬우면 시시해서 게임을 안 해요. 몇 번 하다가 쉬우면 재밌어서 할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또 안 해요. 적당히 어려워서 포기할랑 말랑 할 때 탁 성공하고 포기할랑 말랑 할 때 탁 성공하고 점점 어려워지면서 점점 도전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점점 어려워져도 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거를 만나서 나중에는 1시간씩 2시간씩 매달려서 게임을 하고 수학 문제도 맨날 며칠 걸려서 한 문제도 도전하고 그렇게 변해요. 좋아하면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파민 보상회로입니다. 어려울 때 성공하면 도파민이 팍 분비돼요.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수학 동화에 있는 일러스트예요. 여기 측좌 해결이 안 돼서 도파민을 분비한대요. 그러면 편도체가 그걸 먹고 좋은 감정을 일으켜요. 그래서 복층 내핵인가 하고 그 다음에 해마가 야 이거 좋은 거네 하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들어왔던 정보를 다 결합을 해요. 이 좋은 게 왜 생겼지? 꿀을 먹어서 생겼구나. 이 꿀이라고 하는 애는 이런 기쁨을 주는 애구나. 다음에 또 꿀을 한참 찾아야지 하고 기억하고 꿀을 찾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꿀에 관계된 정보를 다 긁어 모아요. 그렇게 해서 전두엽에서 그걸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도파민 보상회로거든요. 이게 계속 돌면서 나선형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행동을 하면 기쁨이 오니까 그거를 점점 더 추구하게 돼요. 그게 쇼츠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말초적인 것도 있고 도박이라든지 이런 중독적인 것도 있지만 수학이라든지 사업에서의 성공이라든지 많죠. 그런 이제 긍정적인 도파민 보상회로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파민 보상회로가 가당되면은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게임,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포기 안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 선순환이 생깁니다. 어떤 선순환이 생기냐면 한번 어떤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예를 들면 독지를 한다고 쳐요. 어떤 아이돌 그룹 독지를 해요. 한번 독지를 하시는 분이 10년 이상 팬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계속 들어오는 거야. 듣고 싶은 걸 듣고 보고 싶은 걸 봐요.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의 좋은 점이 계속 보여요. 안 좋은 점은 좀 흐린 눈으로 보게 되고 좋은 건 자꾸 보게 돼요. 역시 수학은 답이 딱 떨어져와 수학은 답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 좋은 점을 찾아요. 그러니까 점점 또 좋아하니까 더 하고 도하니까 또 성취감 느끼고 이런 선순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면 어떤 게 있냐면 계획된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롱텀으로 인생 단위로 볼 때 있는 건데요. 우리의 삶에는 행운과 불행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기회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불운이 오고 어떤 때 행운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좋아해서 그게 푹 빠져서 산다고 해봐요. 그럼 보고 듣는 게 다 그 관련된 게 보고 듣고 계속 오랫동안 지속해서 예를 들면 수학이라고 칠게요. 수학을 하니까 어떤 때는 내가 좀 불운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 성적이 잘 안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때는 행운이 있을 수도 있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척척 실력이 늘었다거나 좋은 교육 방법을 받아서 내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했다거나 이런 행운과 불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행운이 계속 쌓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잡게 돼요. 우연이긴 한데 내가 그걸 계속 몰입해서 몰두해서 그걸 하다 보면 마치 계획된 것처럼
그쪽 분야에 긍정적인 자산이 쌓여요. 이런 건 사업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하여튼 롱텀으로 뭔가 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자나깨나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귀인이 와서 그 일을 도와준다거나 뭔가 운이 좋아서 된다거나 하는 게 생겨요. 물론 불임도 많지만.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성공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뭐 이거는 아이들 공부 수학 좋아한다 하고 조금 레벨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좋아하지 않은 일이어도 몰입해서 하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는 게 타고난 나의 운명의 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하고 나하고. 근데 어쨌든 좋아하면은 끄적이게 지속알림이 생기다 보면 언젠가는 행운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없는 성공이에요. 어떤 경우는 암만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몰입했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MIT인가 버클리인가 뭐 그쯤에서 MBA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수영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요. 보통은 태릉 선수촌에 있을 것 같은데 대학을 미국에서 다니면서 국가대표 상비군이더라고요. 이분의 꿈이 올림픽 진출이에요. 대학 시험 기간에는 2~3시간 자면서 수영 훈련이랑 시험 공부 둘 다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불행이 있었어요. 어떤 불행이 있었냐? 이분의 국가대표 경쟁자가 박태환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박태환을 넘어서서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어요. 올림픽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인터뷰한 걸 보고 이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성공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성장했다는 성취감, 뭔가 자기가 정했던 목표에 도달했다는 성취감, 내가 이거를 힘든 걸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얻고 있고 이 기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성공 아닌가. 그래서 좋아하면은 진짜 좋아하면은 그거는 결과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패가 없는 성공, 100%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것의 힘입니다. 그러면 수학을 좋아하면은 수학에서도 실패가 없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성과도 가장 잘 따라옵니다. 좋아하는 애가. 그건 당연히 생각해보면은 코치한테 안 맞으려고 운동하는 애랑 좋아서 운동하는 애랑 누가 잘하겠어요. 맞아서 잘하는 애도 있긴 있겠지만 진짜 푹 빠져서 자나깨나 테니스 생각하는 애가 코치님이 안 보면 동땡이 치고 보면은 훈련한 척하고 하는 애보다 더 열심히 하겠죠. 오늘 수업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야 내가 유연성이 부족하니까 잘 안 되는구나. 유연성 운동해야겠네. 순발력을 기르려면 이렇게 잔발로 탁탁 뛰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자나깨나 연구하고 잘 치는 세계 1등 선수의 비디오 보면서 분석하고 누가 말려도 하고 부상이 생겨도 하고 좋아서 그냥 죽고 못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수학을 죽고 못 살도록 좋아하게만 만들면 여러분은 끝납니다. 수학에 관한 거는. 자, 근데 수학 정서라는 거를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 건데 그럼 좋아지게 하는 걸 알기 전에 망치는 빌런, 악당을 좀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3대 악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좁은 의미의 수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수학하면은 예를 들면 연립 방식은 요럴 때는 요렇게 가감법 이런 식으로 속도 문제 나오면 요렇게 인수분해 문제 나오면 요렇게 최대 공약수 문제 나오면 요렇게 분수에 나누면 요렇게 문제마다 어떤 풀이법이 있어요. 풀이법 또는 알고리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암기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좁은 의미의 수학이에요. 예를 들면은 바이올린을 배운다 할게요. 바이올린 배우면은 수직기인가요? 그거에서 1번부터 2번, 3번 손가락 짚는 거 하나하나 다 몸에 익혀야 돼요. 악기는 그거 안 한 다음에 알아서 막 즉흥금 연주하고 오케스트라랑 협연하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기나 이런 걸 배울 때 절차를 따라서 하나하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가 많으니까 수학도 그런 줄 알고 실제로 시험도 그런 절차를 정확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가가 전체 한 80~9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 다야 생각해요. 특히 저학년일 땐 더 해요. 심지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직연산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 소수의 곱셈, 나눗셈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 중고등학교를 가면 쓰잘데기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부모님들 혼내고 연산 합격지 빽빽이 시키고 난리잖아요. 추상까지 시켜요. 그렇게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봤자 수능 수학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좁은 의미의 수학이에요. 기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정해진 알고리즘을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느냐,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유형별 풀이법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느냐, 유형별 풀이법을 몇 개 결합해서 응용할 수 있느냐, 요게 수학의 다라고 생각해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특히 저학년일 때. 초등일 때는 거의 100%로 보이고요. 중등일 때는 한 90%로 보여요. 고1일 때는 한 70%로 보여요. 수능 가면은 한 60, 50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변별력이 되는 30~40%는 이 좁은 의미의 수학이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느냐, 응용할 수 있느냐,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본다고요. 영재고, 과학고, 뭐 입학시험 이런 데는 더 하죠. 대학이나 대학원 가면은 더 절차로서의 수학, 암기 수학은 아니에요. 근데 이 좁은 의미의 수학은 어떠냐면 맞다 틀리다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 틀리면 딱딱딱. 자,
다시 하세요. 하나 틀리면 또 다시 이렇잖아요. 수학도 그렇게 지도를 한다고요. 틀릴 때마다 지적을 하면서. 재밌진 않죠. 게임을 아마 이렇게 가르치면 진짜 게임 안 할 거예요. 자, 키보드 두들기는 법 연습한다. 야, 이렇게 말고 손가락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키보드 누르는 속도가 느려서 안 돼. 마우스 이렇게 해야 돼. 지도 보는 법 이렇게 해야 돼. 자, 빨간 괴물이 왔을 때 이렇게 피해야 돼. 파란 괴물이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요런 맵에서 적이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다 일일이 유형별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거 위주로만 혼을 내면서 했다고 쳐보십시오. 게임 안 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거기에 시험까지 치고 혼내기까지 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야, 옆집에 게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13시간씩 연습하는데 너 뭐야? 그리고 밥 먹고 휴대폰이나 보고 게임하란 말이야 게임. 그래 보십시오. 게임 진짜 안 합니다. 게임 하라 그러면 도망갈 거예요. 수학을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수학 정서를 마치는 첫 번째 악정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게 수학의 다라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 결과 위주의 평가. 맞다 틀리다. 90점이다, 95점이다, 100점이다,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심지어 비교해서. 이게 수학 정서를 망치는 아주 큰 흑당입니다. 이거는 수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 본성이 그래요. 제가요,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살을 빼야 돼요. 안 그러면 혈당이 너무 높아서 진짜 너무 괴로웠거든요. 제가 한 7년 정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냈어요. 혈당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의지바닥이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어떤 앱이 있어요. 돈 내고 하는 앱이에요. 한 달에 얼마 내고 하는 앱이에요. 제가 먹은 거를 다 기록을 해요. 앱에다가. 그래서 올리면 저하고 매칭이 된 전문가 선생님이 계세요. 영양사 쌤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저한테 코치를 해줘요. 어떻게 하라. 운동도 어떻게 하고 식사도 어떻게 하고. 근데 이분이 제가 평소 먹던 거에 비해서 양도 줄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불량식품들,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엄청 줄였어요. 그래서 그걸 올렸을 때 저는 내심 정말 뿌듯했거든요.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참을 먹게 된 거예요. 라면 하나 딱 끓여 먹었어요. 적을까 말까 하다가 정직하게 하자고 적었는데 누구님 라면은 당뇨에 안 좋습니다. 배고프실 때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선생님 저도 안다고요. 근데 진짜 의지력이 무너져서 먹었다고요. 제가 잘할 때는 하나도 칭찬 안 해주시더니 틀리니까 바로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하세요. 몇 번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다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료 앱을 깔았어요. 달리기 앱이에요. 제가 그 앱을 이제 30일 챌린지에 도전한 거예요. 1분 달려도 참 잘했어요. 도장권 찍어주는 게요. 이튿날도 힘든데 하고 또 1분 달렸는데 도장권 찍어줘요. 2분, 3분 해서 한 달 뒤에 30분을 달렸어요. 30분은 상상도 못하던 달리기에 달자도 못하는 사람이 2분 뛰면 숨차서 헉헉거리던 사람이 30분을 달리게 됐어요. 그 사이에 이 무료 앱은 저한테 준 거는 잘했어요 하고 칭찬해 준 밖에 없어요. 제가 목표를 달성했든 아니든 그냥 하기만 하면 도장 찍어줬어요. 결과 위주로 성적을 매기고 비교하고 하면은 뭐든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고정 마인드셋. 저희 설명회에서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했는데요. 그거 보면 자세히 있습니다.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정 마인드셋이란 건 뭐냐면 사람의 어떤 성과, 아웃풋을 그 사람이 타고난 자질, 능력, 재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자질, 재능은 타고난 거야. 그래서 고정불변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신념, 마인드를 고정 마인드셋이라 그래요. 요거랑 반대되는 게 사람의 재능이나 자질은 능력은 근육처럼 개발될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떤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해도 실패했어도 이거는 내가 불가능한 재능이란 뜻이 아니고 노력을 더하면 나중에 성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난 노력하면 돼 라고 믿는 게 성장 마인드셋이야. 근데 제가 고정 마인드셋 가진 학생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이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이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야 역시 난 천재야. 딴 애가 빨리 보면 오 천재다. 자기가 못 풀면 바보야. 천재 바보란 말을 자주 해요. 그 다음에 나 이거 못 풀어요. 왜?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니까 문제지.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하면 아니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해요. 조금 크면은 자존심이 강한 애들이 자기가 들통날까봐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안 해요. 시험 때 나 어제도 놀았어.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 성적이 안 나와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냥 노력을 안 해서 그럴 뿐이야 라고 미리 밑자락을 깔아요. 고정 마인드셋이는 틀리면 막 지워버려요. 수학 문제를. 왜냐하면 자기가 틀린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적 마인드셋인 사람은 틀린 거는 내가 노력했던 증거니까 부끄럽지가 않아요. 누구는 한 번에 성공하나? 첫 소리에 배부를 수 있어? 출리길도 한 걸음 못하고 티끌 모아 태산인데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가까워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사실은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정 마인드셋처럼 지금 실패한 거는 내 정체가 들통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정체가 이런 걸 못 푸는 저 밑에 낮은 계급의 능력을 타고난 거야. 나는 천재는 아니고 그냥 보통머리야 라고 들통날까봐 그게 싫어서 지워버려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할 수가 없죠. 수학하면 긴장이 되죠. 평가를 받으니까. 부끄러울까봐. 내 정체가 들통날까봐. 이게 수학 정서를 망치는 3대 악당입니다. 그러면 수학이 좋아지는 3대 동력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호기심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뭐를 좋아하는 거는 그 대상이 뭐든지 좀 비슷합니다. 도파민 보상 회로가 돌아가요. 그게 좋아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걔를 좋아하게 돼요. 도파민이 팍 분비되면 편도체에서 감정이 샥 느끼고 그 감정을 해마가 기억을 해요. 뭔 일이 있었길래 얘가 이렇게 좋아하지? 아, 꿀을 먹어서 그렇구나. 테니스 서브가 성공했구나. 수학 문제가 풀렸구나. 이런 걸 안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수학 문제 도전하면은 도파민이 분비될 걸 기대하고 더 그거를 오랫동안 매달리게 만든다고요. 이게 도파민 보상회로가 돌아가는 건데, 이 도파민 보상회로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핵심이고 미지의 불확실한 걸 뚫고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에요. 도파민 보상회로가. 그래서 도파민이 어떤 이유에서 분비 안 되는 사람은 도전을 안 해요. 힘들어해요. 모든 게. 그래서 어려운 거 이런 도전 같은 건 없어져요. 사실 도전이란 게 인간 본성에서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에너지가 더 드니까 에너지를 최소로 해야지 되는데 왜 도전할까요?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에너지를 더 쓰게 만들고 더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까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류가 생존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안주만 했어요. 알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외부 환경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늑대떼가 슉 타고 온다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가뭄이 오고 있다든지 뭔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적 호기심을 가지거나 뭔가 탐험해가지고 근처를 안 다녀도 되는 데를 좀 돌아다니지 않으면 먹이가 어디서 어떻게 변하는지 위험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안전하지만 미래의 변화가 닥쳤을 때 멸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무것도 안 생기고 위험이 있지만 막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탐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니까 도파민 보상회로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거에 가동이 된다고요. 첫 시작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시도를 해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보니까 저기 뭔가 사슴떼가 지나가는 길목이 발견됐네. 여기 물가에 사슴이 오후 3시마다 오네. 이런 부스럭 소리가 저기서 자주 나는 거 보니까 저기 뭔가 위험한 뭔가 변화가 있나 보다. 높은 데서 안 볼까? 사자가 있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 뭔가 발견을 하든 문제를 해결하든 사냥감을 잡든 과일을 따든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남이 시켜서 하면은 그 기쁨이 없어요. 피드백. 그래서 뭔가 도파민이 결과가 있으면 팍 분비돼요. 이 분비되는 게 피드백이에요. 보통은 성공일 때 분비되는데 이게 우리 인류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이 도파민이요. 모험을 하고 사냥을 떠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농사 기술을 발견하고 채집하고 이런 거가 다 도파민 보상회로가 학습과 탐구를 밀어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본성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 말고. 어디냐면은 게임입니다. 게임 산업에서는 사람이 그 게임을 점점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이 학습 본능을 엄청 연구했어요. 탐구 본능을 엄청 연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게임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뭔가 만만한 걸 던져서 그 다음에 스스로 뭔가 시도하게 만들어요. 별로 툴이 복잡하지 않아요. 처음엔. 그래서 혼자서 이것저것 해요. 하다 보면은 성공. 그럼 고단 뻥 터지고 뭐 점수가 올라가고 레벨이 나고 빵빠르빵 노래가 나오고 이러면서 피드백을 줘요. 바로. 그러면 우리가 뭔가 했더니 뭔가 좋은 게 됐네. 도파민이 살짝 분비돼. 그러면 기억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구나 해서 살짝 중독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그 다음 2단계로 전진을 해요. 그래서 또 뭔가를 했더니 좀 더 어려워. 그런데 성공했어. 이 과정이 점점 커지면서 그 게임의 맛을 들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게임이 얼마나 맛이 드냐면 중독까지 돼서 막 그래요. 그거를 구성하는 게 호기심 자율성 피드백입니다. 이거 중에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피드백이 없다고 쳐요. 성공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와. 시시하게. 또 성공했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와. 애들 입장에서는 한 문제 풀었는데 또 비슷한 문제 또 풀어. 제가 오늘 또 상담을 했어요. 어떤 학생이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수와 관계되는데 풀었어요. 몇 번 반복해서 풀 계획이었어요. 근데 100문제를 추가로 더 받은 거예요, 학원에서. 많이 풀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렇죠. 자전거, 수영 이런 거 100번 더 하면 더 잘하죠. 근데 수학 문제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수학 같으면은 그 문제를 곰곰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재구성하고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활용 문제, 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정복이 돼요. 많이 푼다고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푸는 거는 안 돼요. 연산 이런 자동화를 해야 될 거는 많이 풀면 좋지만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한 문제는 어렵게 낑낑거려서 해결했어. 근데 또 비싼 문제 또 오는 거예요. 나중에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호기심, 자율성, 피드백 이런 게 꼭 필요하고 그게 성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점점 강해져요. 이게 수학이 좋아하는 3대 동력입니다. 이거 살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자율성이 없어도 재미없죠.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수학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 엔진은 우리 인류가 아까 전에 생존을 위해서 탐구와 학습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탐구와 학습에는 도파민 보상회로가 가동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나무를 베도 날카로운 도끼랑 무딘 도끼가 베는 게 다르죠. 똑같이 앞으로 가는 자동차라도 고성능 엔진과 구닥다리 고물 엔진하고 가는 게 성능이 다르겠죠. 우리 머릿속에는 수학을 하게 만드는 탐구와 학습을 하게 만드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이
잘 갈고 닦으면 수학을 좋아하게 됩니다. 성과가 잘 나거든요. 성취감이 더 잘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수학 엔진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엉뚱한 데 힘을 쏟으면 안 돼요. 수학은 이 수학 엔진을 강화해야 되는 게 메인이에요. 연산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고 주산한다. 문제 100문제씩 푼다. 활용 문제를. 그거는 수학 엔진을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 엔진이 뭐냐? 첫째, 요겁니다. 우리 인류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거나 학습하는 것도 사실은 발견하고 비슷하게 할 때 제일 깊이 이해되고 활용도가 높아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엇인가 미션을 발견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방아를 찧으니까 너무 힘드네. 뭐가 없을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설을 세워요. 방아를 찧는데 뭔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하면 좋겠네. 아니면 꼭 방아를 찧어야 돼? 무거운 게 눌려도 되잖아.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맷돌 같은 거 만들어서 갈 수도 있고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쿵쿵 찌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죠.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발로 디디면 더 좋아. 디딜방아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해요. 손으로 하면 무거우니까 발로 해볼까? 발로는 안 되는데 들었다 내기 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발로 했던 다른 뭔가 있어요. 시소 같은 거. 한쪽을 누르면 올라가고 놓으면 무겁게 만들어서 쿵 떨어지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추측하고 실험을 해봐요. 되나 안 되나. 다 좋은데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디딜방아가 곡식을 제대로 못 찢네. 다 좋은데 찌으면 튀어나가네. 오목하게 파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요. 다 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 수학 같으면 논증까지 해야 돼요. 과학이면은 아니고 확인만 하면 되는데 수학은 논증이고 과학에서는 확인이죠. 그게 우리 인류가 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발견한 가장 효율적인 엔진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장착시켜 주시면 매우 수학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도록 우리 인간이 세팅이 돼 있어요. 저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칠판에 막 풀어주면 애가 듣지도 않아요. 저희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어린애들, 초등학생이 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판 수업이 안 돼요. 듣지를 않아요. 5분, 10분 집중이 다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효율이 제일 높은데 지식을 전수할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사고력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류가 최초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을 만들어줘요. 누구도 답을 몰라. 미션은 이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이거야. 자, 이 미션을 해결해봐. 그럼 애들이 호기심이 생겨요. 뭐 그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좀 해요. 스토리를 들려주든 뭐 게임을 시키든 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도구만 주고 미션만 알려주면 자기들이 막 어떻게든 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팀으로도 해보고 개인으로도 해보고 그러다가 조금씩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탁 해결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 엔진을 수도 없이 돌려줘요. 사고력 수학에서, GTG에서는. 그러면서 애들이 그걸 해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뭔가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돼 있구나. 그렇게 너무너무 강하게 느낍니다. 칠판 수업하면 딴짓하던 애들이 완전 몰입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도 맞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많이 경험을 시킵니다. 하다 보면은 어려운 단계가 와요. 아까 폴리아감처럼 해도 실패하는 때가 와요. 이 실험을 해도 실패, 저 실험을 해도 실패. 이럴까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해보니까 안 되고 저걸까 해서 가설을 했는데 안 되고 조금 수정했는데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하다가 어려운데 마지막 곱이 남을 때 팡 성공할 때 있어요. 그때 도파민이 확 분비되면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껴요. 그리고 나도 하면 되네 하는 자신감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다음에 좀 더 어렵게 매달리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가 인간이 좋아하는 본성도 있고 가장 성과를 잘 거두는 방식이니까 이 엔진을 가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절차로서의 수학하고 다른 진짜 수학이에요. 절차로서 수학은 자기가 추측하고 실험하고 뭐 이런 호기심과 자율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고 익히는 거지 탐구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죠. 그냥 그렇게 배워서 하는 거에 재미는 배웠다는 재미, 실수 없이 문제를 풀었다는 재미 이런 거죠. 그것도 재밌긴 해요. 근데 진짜 머리 쓰는 고도의 머리를 쓰는 수학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중에는 학습을 기반으로 한 복잡도가 높은 문제가 있고 자유도가 높은 문제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복잡도가 높은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문제는 단위 개념, 예를 들면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 그 다음에 분수의 통분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이라는 개념, 세 개의 단위 개념을 합쳐서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복잡도가 3이라고 할게요. 단위 개념 3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는 단위 개념 7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건 심한 문제. 이렇게 단위 개념 몇 개가 서로 결합되어 있느냐를 복잡도가 높다 낮다 그래요. 복잡도가 높은 문제가 내신 시험이나 수능 중킬러까지 자주 나와요. 복잡도가 높은 문제는 어떻게 수학 엔진이 돌아가냐면 일단 단위 개념을 완전 학습을 해야 돼요. 완전 내 거로 소화돼서 언제나 내가 쉽게 꺼냈다 썼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면 그 문제는 이거는 이 유형하고 저 개념하고 요 유형 3개가 이렇게 결합된 거네 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단위 개념은 완전 학습이 돼야 돼요. 이때 개념이 최대 공약수의 정의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요. 중고등 과정이라면 센수학 비스텝에 있는 하나의 문제 유형이 단위 개념입니다. 대표 문제가 단위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재구성
아까 말씀드린 이런 블록 몇 개로 구성됐는지를 문제를 풀고 나서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유형이 이런 방식으로 결합된 거구나. 그렇게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야 돼요. 문제를 통으로 암기하면 안 돼요. 수학 못하는 애들 문제를 통으로 암기해요. 수학을 통일로 암기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암기한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풀고 아니면 못 풀어. 근데 초등학교 때는 개념이 워낙 적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 암기할 수 있어요. 조금 성실하면. 그래서 통암기가 통해요. 중학교 가면 살짝 안 통하기 시작해.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성실하고 기억력 좋은 문과 애들이 버틸 수 있어요. 재구성을 안 해도. 근데 고등 올라갈수록 이제는 문제를 통암기에서는 문제 유형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통암기 하던 애들은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요. 근데 문제를 재구성했던 애들, 아주 복잡한 문제를 통으로 암기 안 하고 복잡한 문제도 결국은 A 유형, B 유형, C 유형 세 개가 결합된 거네. 이렇게 분해하면 되네 하면은 그냥 블록만, 단위 개념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재구성했던 몇 개의 요령 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도가 높은 문제는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 노트, 요거는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라 좀 뺄 건데 짧게만 할게요. 따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키워드 노트는 사실은 영어 단어를 아는 거였어요. 문장을 아는 건데 출퇴근하다를 영어로 뭐냐? 이렇게 돼요. 근데 들으면 알아. 수학도 이 문제 내가 아는 건데 근데 문제 풀 때는 직각이란 단서에서 이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지? 안 떠올랐던 거예요. 문제는 실마리가 숨어 있는데 그 실마리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개념으로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키워드 노트입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식이에요. 직각 하면은 직각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해본다. 두 번째 원과 접선을 생각해본다. 세 번째 닮음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직각이라는 키워드를 써먹을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놨어요. 옛날 학습하면서. 재구성을 한 거죠. 배울 때는 피타고라스 따로 배우고 닮음에서 따로 배우고 원에서 따로 배웠는데 직각이란 키워드를 기준으로 재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써먹기 좋도록 재정리를 해놔야지 직각이란 단어가 있을 때 필요한 지식을 적절하게 꺼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입력할 때는 그렇게 입력이 안 됐거든요. 피타고라스에서 입력되고 원에서 입력됐기 때문에 원 문제가 아닐 때는 직각을 못 꺼냈어요. 근데 다음에 꺼내 쓰기 좋도록 재정비를 해놓는 게 키워드 노트예요. 이런 게 합쳐서 사실은 완전 학습인데 그래서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는 이렇게 복잡도가 높은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수학 엔진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영재고 라인 또 자사고 들어가서 심화 수업할 때 대학원 갔을 때 이럴 때는 복잡도가 높은 문제의 비중도 있지만 자유도가 높은 문제의 비중이 점점 올라갑니다. 아마 이 사람이 박사 논문을 써야 되면 자유도가 매우 높은 문제가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자유도가 높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개념과 원리가 쓰이는지를 몰라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고 사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고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줘야만 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수학 엔진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때 이런 감정 때문에 포기했지. 이런 식으로 돌아서 반성을 해야 돼요. 합쳐서 사고력을 기르는 건데 사고력을 길러줘야 돼요. 이렇게 수학 엔진이 강해지면 수학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면은 성과가 잘 나오니까 재미가 나요. 다음에 능력 개발하는 사고력 쪽 말고 학습 쪽 수학이란 게 능력과 지식 두 개란 말이에요. 학습 과정도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도구를 이용하면요. 뭘 배우는지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학습할 때. 그냥 참고서나 문제집 수업을 그냥 정의, 최대공약 수, 최대공약 구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 하고 나면은 응용 문제 1, 2 이런 식으로 그냥 뭘 배우는지 모르고 그때그때 닥치는 거 하나하나 하기가 바빠요. 내가 뭘 배우는지를 알고 배우면 달라요. 게임을 할 때 내 최종 목표가 뭔지를 알고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없어. 수학 학습이라는 게 끝도 없는 행군인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자고 일어나면 문제풀이 행군, 다음날도 자고 일어나면 문제풀이 행군 천리 행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하러 간다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고지를 점령하러 1시간 안에 주파에서 저까지 30km를 행군해야 돼. 그런 식이에요. 뭘 배우는지 알아야지. 사격 훈련할 때 사격에 필요한 뭐를 배우는 거야. 뭘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거리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 이걸 알려주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교재가 이렇게 구성된 교재가 적어요. 더한 거는 왜 배우는지 모르고 해요. 왜 배우는지. 아마 문과 성향이 강한 분, 감수성이 풍부한 분, 또 이유가 납득돼야 뭔가 하는 분, 여러 가지 성향의 분들이 내가 왜 수학해야 되는지, 왜 이 최대 공약수 단원을 배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꾸역꾸역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영을 배우는데 그냥 코치님 시키는 거를 아무 이유 없이 하고 있는 거야. 자, 팔 저으세요. 몇 끼 드세요.
발차세요, 발차세요, 발차세요. 이 팔 젓는 거랑 발차는 거랑 뭐 숨 쉬는 거 합쳐서 자유형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자유형 중에서 일단은 숨은 안 쉬고 팔로 가는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킵 안 잡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무엇을 배우는 게 목표고 그게 내가 지금 하는 게 전체 배우는 게서 위치를 차지하고 이런 걸 알아야죠. 그래야 배움이 재밌죠. 그러면 그걸 하게 만드는 게 요 메타인지 루브릭이에요. 영어로는 루브릭인데 한국어는 비슷한 거는 채점 기준표가 비슷한 용어예요. 근데 이게 딱 그냥 채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채점 기준표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냥 루브릭이라고도 꽤 불러요. 요즘 우리가 수행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용 루브릭이 공교육에서 개발이 돼 있어요. 이 선생님들은 아십니다. 루브릭이 어떤 건지. 메타인지가 뭐냐? 내가 뭘 배우고 왜 배우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내가 목표 뭘 배우는 거에 얼마쯤 갔다. 그럼 내가 어떤 걸 보완해야 된다를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루브릭이라고 해서 메타인지 루브릭이라고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보통 평가는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1등, 2등, 90점, 80점, 통과, 불합격, 1등급, 2등급, 3등급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학생한테 알려주는 정보는 너 90점이야. 몇 번 문제 맞고 틀렸어.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몇 등이야, 몇 등급이야. 결과에 대해서 정보만 딱 하니까 학습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90점이구나. 기분 안 좋네. 기분 좋네. 요거 말고 어느 학교에 입시를 할 때 내 성적이면 어디 갈 수 있겠네. 이런 것만 있지 학습을 불러일으키는 평가가 아니에요. 성과평가, 결과평가고요. 학습에 도움이 되는 평가가 메타인지 루브릭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글자가 보이시나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서 할게요. 어떤 문제나 어떤 수행평가를 미션을 해요. 그게 시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걸 하는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 구하는 것을 아는지를 평가하려고 한다. 수행 목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 있다. 또 치환해서 할 수 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최대 최소를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과제 수행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로 기르고 싶은 핵심 역량은 뭐다? 유의할 점은 뭐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런 평가표를 쫙 만드는 거예요. 지식, 역량, 태도, 지식도 사실 항목이 쫙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이차함수의 1차함수와 2차함수의 교점을 따질 수 있느냐? 해야 되는 항목을 쫙 해요. 그 항목마다 상중하가 있어요. 인수분해해서 치환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 그게 상, 중은 한 가지 변수를 치환할 수 있다. 치환을 못한다. 그럼 하.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이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는지를 단계를 나타내요. 그럼 학생한테 이 루브릭에 체크를 딱 해서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줄 아는데 치환해서 최대 최소 따지는 거는 할 줄 몰라. 근데 한 변수로 하는 건 할 줄 알아. 근데 두 변수 하는 건 잘 못해. 아니면 인수분해해서 하는 건 잘 못해. 이제 인수분해해서 하는 건 더 배우면 돼. 이렇게 정보를 주는 네가 어디까지 학습했고 뭘 학습해야 되고 남은 거는 요것만 더 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 게 루브릭이에요. 원래 좋은 쌤은 이거를 루브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경험 많고 잘하시는 분은. 못하는 분은 자기는 칠판에 풀어주고 시험 쳐가지고 틀리는 거 골라내서 오답노트 강제로 시키고 검사하게 만드는 거. 숙제 안 하면 어쨌든 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내 할 일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교사라면 그걸 넘어서 이 학생이 자기가 학습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를 배워야 되고 현재 어디까지 배웠고 남은 거는 뭐구나. 내가 잘하는 거 완전한 건 이거고 아직 못하는 건 이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학생이 노력을 하고 어디에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하나하나 성취하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우는 게 내가 뭘 배우고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고 내가 했던 게 하나씩 성취되는 게 있으니까 재미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문제집 한 권 끝내는 재미, 오답노트 다 하는 재미, 시험 점수 잘 나오는 재미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쌤은 이 메타인지 루브릭이 아까 문서 형태는 아니라도 머리에 있어요. 학생한테 그렇게 피드백을 줘요. 이 문제는 이런 것과 이런 것과 이런 거가 결합된 문제라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근데 너 지금 이거 못 푼 거는 인수분해가 잘 안 돼서 그래. 이런 유형의 인수분해는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딱 지적이 이제 피드백이 가야 돼요. 일반인이 이거 잘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잘 해줘야 돼요.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는 애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거는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 완전학습.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담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우리 애가 2학년 1학기 하는데 개념 플러스 유형 끝나고 센수학 끝나고 이제 1품으로 넘어갔는데 1품 어느 단원에서 너무 어려워요. 어딘데요? 하니까 부동식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고력 듣는 학생이라서 교과는 안 하고 있지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학생 데리고 제가 1시간 테스트 수업을 했어요. 해보니까 첫째는 문자의 연산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연립 방정식을 세워서 하는 게 조금 약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활용 문제, 문장으로 된 거를 수학식으로 모델링하는 이 훈련이 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심한 문제 풀 때 아닙니다. 기본 문제, 개념과 원리죠.
요거를 완전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센수학 비슷해 7번 공부하라고 했어요. 7번이 왜냐? 처음 3번은 맞든 틀리든 다 풀어요. 풀 때마다 노트에 풀어요. 책은 깨끗하게 해요. 책에는 맞다 틀리다만 작게 표시해요. 맞으면 좀 작은 동그라미, 틀리면 틀렸다. 틀렸다가 고쳤으면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1회독 때 동그라미 하나, 2회독, 9회도 동그라미나 세모, 3회독까지 해요. 그 다음에 4회독, 5회독, 6회독은 한 번이라도 틀렸던 건 3번을 푸는 거예요. 마지막 7회독이 중요해요. 7회독은 빼먹으면 안 돼요. 앞에 무조건 다 푸는 3회독, 그리고 틀린 것만 푸는 3회독은 학생의 학습 능력이나 이거 따라서 약간의 가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7회독은 꼭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대표 문제 단어장입니다. 대표 문제 단어장이 뭐냐면은 그냥 센수학으로 할게요. 센수학은 유형마다 대표 문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죠. 좀 부지런한 분은 걔만 따로 캡처해가지고 작은데 출력해서 단어장처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애가 모든 문제를 이건 어떻게 풀어라고 눈으로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짧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1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따지면 돼요. 요게 풀이에요. 짧죠? 요게 한 줄 풀이거든요. 모든 문제는 한 줄 풀이. 그 문제의 본질만 딱 뽑아서 다른 문제와 구별되는 이 문제만의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요거까지가 개념이에요. 최대 공약수! 백지에 단어를 쓰는 게 개념이 아니고요. 요거까지가 대표 문제까지 완전 학습하는 게 개념이에요. 이렇게 7회독을 하고 나면 대표 문제 단어장까지 하고 나면 이제는 다른 응용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이 유형과 이 유형이 쓰이겠네가 눈에 보여요. 완전 학습이 안 됐을 때는 그 유형이 안 보여요. 숨어 있어서. 이게 어떤 블록이 결합된 건지 안 보여요. 블록이 부시돼서 그래요. 근데 완전 학습하고 나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 학습을 해야 돼요. 반성 풀고 나서 이거는 저 같으면 틀린 문제는 한 줄 풀이를 달게 해요. 그게 반성입니다. 제가 20개짜리 셀프 발문을 줬어요. 반성하게 하는 거. 근데 안 해요. 못 시키겠고 과외하면 돼요. 근데 과외 아니고 이제 그 집단 수업에서는 한 줄 풀이를 달게 해요. 틀렸던 거는 오답 노트 한 다음에 이 문제의 풀이를 한 줄로 요약해라. 그게 한 줄 풀이에요. 요거까지 이 5대 도구를 쓰면 학습이 잘 되는 걸 느껴요. 심화하지 마세요. 완전 학습 안 된 상태에서 심화를 하면 문제를 풀어도 끝도 없이 애들한테는 안개 속에서 방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기본기가 단단 안 하니까 문제를 봐도 이 문제가 어떤 유형과 어떤 유형, 어떤 개념이 결합된 건지가 안 보여요. 문제를 자꾸 통으로 암기하게 돼요. 심화 문제집 하지 마시고 센수학 비슷해 완전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세요. 심화도 정답률 70%만 하세요. 정답률 50% 나오는 애는 하면은 완전 학습됐던 게 다시 또 엉클어져요. 우리 인간의 뇌가 부정적 감정이 쌓이면은 성능이 떨어져요. 기억이 자꾸 까먹어져요. 너무 심화하지 마시고 70% 정답률로 심화 한 권 정도. 그래서 기본서 완전 학습 센수학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응용서든 심화서든 정답률 70%짜리 한 권. 요 두 권만 하고 초등, 중등은 쭉쭉 가세요. 고등에서는 극심화까지 몇 단계에 거쳐서라도 하세요. 왜냐면 고등은 진짜 시험에 쓰이는 거니까. 어려우니까. 양이 많으니까. 고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 설명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걸 하면 학생이 수학 재밌네 해요. 능력을 개발하는 수학, 자유도 높은 문제를 푸는 수학, 사고력을 개발하는 수학, 넓은 의미의 수학, 재밌네. 배움이 즐거워지는 5대 도구. 핵심은 메타인지 루브릭하고 완전 학습이에요. 이거를 하고 나면 학습이 재밌네. 수학 문제 잘 풀려서 재밌네. 진도 나가서 재밌네. 정리가 돼서 재밌네. 내가 이거를 이제 이 단어를 완전 알아 하는 걸 자기가 느낌이 와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재밌어져요. 근데 어렴풋하게 알아요. 문제집 그냥 양측이 한 3권 했어. 서로 다른 문제집 3권 풀었어요. 센수학, RPM, 고쟁이 이 정도 풀었어요. 한 것씩만 풀었어. 오답 노트만 하고. 그러면 완전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다 알고 있지는 않은 걸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찜찜하기도 하고 약간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 딱 만나면 역시 내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완전 학습하고 나면 마음이 나 다 알지. 그럼 안 풀리는 거는 생각하면 되지 해서 더 생각하게 돼요. 요거는 루브릭 예를 들었고요. 영재성 개발과 좋아하는 거. 영재야말로 일반인하고 달라요. 좋아하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에요. 보통 사람은 안 좋아해도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해야지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재는 그게 안 되는 애들이에요. 좋아해야 하는 애들이에요. 구몬 하면 좋은 거는 부모님이 아는데 죽어라고 싫어해. 안 해. 걔가 영재인 거예요. 그만 안 한다고 다 영재는 아닌데 영재는 싫은 거는 못하는 게 영재예요. 엔진이 다른 거예요. 보통은 필요성이란 엔진에서 움직이고요. 영재는 좋아한다는 거에 엔진으로 움직여요. 좋아하는 거, 열정, 몰입, 호기심, 연구, 탐구, 창조 이런 거에 움직이는 거예요. 학습, 숙달, 성취, 비전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게 일반인이고요. 엔진이 달라요. 그래서 영재성 개발에는 좋아하는 거를 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저희가 다른 설명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예만 들게요. 이게 영재교육원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영재교육원 설명회 합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경기도가
그동안 좀 이상했거든요. 그냥 뺑뺑이로 뽑으니까 별 영양가가 없었는데 시험 쳐서 뽑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설명에 다음 주 월요일 하니까 들으십시오. 그때 선생님이 추천서 쓰실 때 영재성 관찰 체크리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런 10몇 개의 항목을 체크하는데 그중에 빨간색으로 된 애들이 영재성에서 감정하고 관계된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한다. 호기심, 탐구, 이게 정서거든요. 사실은 공식이나 해답을 암기하기보다는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데 능력이 있다고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푸는 데는 암기해도 풀린다고요. 문제를 푼다는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얘들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요. 시계를 뜯어보는 애들이고 라디오를 뜯어보는 애들 영재예요. 호기심이 있고 내가 납득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해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구조화되지 않은 융통성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를 좋아한다.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한다. 끝까지 뭘 한다. 이 정서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머 감각을 갖고 즐겁게 접근한다. 문제에서 즐겁게 접근하는 정서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도전한다. 하고 싶은 일, 정서죠. 어려움을 감수하죠. 감정, 아까 보셨죠? 상상력이 풍부하고 공상하기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생각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영재의 본질이다. 이거를 채워줄 때 영재가 행복하게 자기의 영재성을 꽃피우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그래야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마찰이 없고. 다행히도 얘들은 입시교육에는 안 맞아요. 입시교육은 이거보다는 머신이 되는 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영재성이 강한 애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영재교육 기본법에 의해서 초등 때는 영재교육원, 그리고 고등은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재성을 잘 발휘만 해도 입시에서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루트가 생겼어요. 그걸 GTG 특목센터에서 잘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재성을 죽이고 학습, 암기, 반복으로 영재고를 보내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저희가 아닙니다. 반대로 갑니다.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뭐 있냐? 넓은 의미의 수학을 하십시오. 절차로서 수학이고 미션, 추측, 실험, 검증, 논증 이런 과학적 사이클을 돌려서 탐구하는 이 수학. 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수학을 시키십시오. 이게 넓은 의미의 수학이에요. 교과 수학은 넓은 의미의 수학이 적죠. 수능 킬러 문제급 돼야지 넓은 의미의 수학이 좀 있고요. 대부분은 영재고 입시 라인에서 넓은 의미의 수학이 입시에 쓰이고요. 좀 어릴 때는 사고력 수학이 이겁니다. GTG 사고력 수학 같은 게 넓은 의미의 수학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이 넓은 의미의 수학을 해서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수학 엔진을 고도로 키워주십시오. 성장만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호기심 말씀드렸죠. 자율성. 학생이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학습을 설계하세요. 이걸 문제 해결 기반 학습,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한번 저희가 다른 데 설명했으니까 할게요. 점진적 몰입. 요게 뭐냐면은 게임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완전 어려운 최종 보스를 깨라고 안 해요. 처음에 좀 쉬운 거 깨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 요게 점진적으로 몰입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저희 GTG 사고력 수학이 점진적 몰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한 주제를 가지고 길면은 6주까지도 파고들거든요. 짧으면 한 2주 반 파고들고. 그러니까 처음엔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데 점점점 점진적 몰입을 시켜서 뒤에 가면은 한 문제를 2시간도 매달리게 해요. 그것도 1, 2학년 어린 애들이. 저희가 몰입 캠프라는 걸 하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학만 합니다. 중간에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어떤 때는 3시간씩 한 문제에 도전을 시켜요. 그게 점진적 몰입을 하면 돼요. 그냥 바로 3시간 한 문제 도전하라 그러면 다 포기하는데 점진적 몰입을 하면은 그날 하루에도 엄청난 몰입과 과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이 점진적 몰입은 성공의 작은 눈덩이 효과. 처음에 작은 성공, 그 다음 조금 큰 성공, 조금 큰 성공. 그래서 했더니 성공해. 도파민이 확 나와. 성취감 느껴.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에 오래 도전할 수 있어. 근데 성공했더니 좀 큰 성공이라서 더 큰 도파민이 나와. 그래서 더 큰 성취감을 느껴. 이렇게 눈덩이가 커지듯이 커져요. 이거를 강화하는 게 피드백입니다. 빠빠라빠 음악도 나고 레벨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화면도 화려하고 그래야 점점 더 성취감이 증폭되고 그렇거든요.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노력 중심의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이거 너무 길어서 간단히 갈게요. 이런 원리로 만든 수학 프로그램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저학년들. 교과를 무겁게 하기에는 아직 어린 학년들한테는 특히 좋다. 자, 수학을 좋아하기에는 저희 학원 살입니다. 이 책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거 보이세요? 이게 찢어진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성공했더니 막 좋아서 이렇게 하는 애 있고 어떤 애는 춤을 춘 거예요. 성공했더니 이 문제를 풀고. 제가 그래서 마침 그때 찍었어요. 너무 좋아서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2학년 학생이고 우리 학원 사고력 와서 몇 달 안 됐을 때. 그전에는 연산학습지나 이런 것만 하던 애니까 이런 기쁨을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책이 찢어질 정도로 한 문제에 막 20분씩 매달려서 하다가 성공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전에 짜증내고 막 이러다가 성공해서 기쁨을 춤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수학이 좋아지고 나 생각하는 거 재밌지, 깊이 생각하는 거 할 수 있지, 30분 걸려도 풀었고 1시간 걸려서도 풀었는 거, 이런 자신감과 그때의 성취감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눈덩이처럼 좋아하게 돼요. 저희 학부모님 보내주신 문자들입니다. 주말 수학 보강 수업 후 친구들과 축구할 때만큼 재밌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학 수업은 일주일에 10번이라도 더 할 수 있다고 표현하네요. 수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다니 놀랍네요. 부모님이 놀라신 거예요. 얘가 축구보다 재밌다니. 그것도 주말 보강 수업이었는데 놀아야 되는데 갔다 와서 재밌었대요. 또 요건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3학년 중간고사부터 사고력을 시작해서 4학년 1년을 채워 다닌 누구누구에게 가장 큰 변화는 수학을 즐기는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즐기면서 하다 보니 어려운 거 풀리면 성취감도 느끼고 성취감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수학학원 가는 거 재밌어 해서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큰놈이 워낙 수학이라면 질색을 해서 그런가 봐요. 즐거운 수학의 세계로 이끌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큰놈이 누나인데요. 누나가 옛날 영재교육원이 어려울 때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영재인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문제풀이만 하는 교과학원을 갔다가 뒤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 싫다, 난 수학 못한다 해서 외고를 간 거예요. 어머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동생을 보니까. 동생은 3학년부터 사고력 시작해서 나중에 교과를 하고 있는데 너무 수학을 재밌어 하니까 이게 가장 큰 변한 게 부모님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성취감, 어려운데 풀리면 성취감 느끼고 그 성취감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걸 보신 거예요. 큰애를 경험해 보시니까 좋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니까 이렇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겁니다. 이제 지금 5학년 학생이에요. 원장님 꼭 전달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오늘 홍길동이 학원 데려다 주는데 홍길동이가 문득 저한테 엄마 나 수학이 너무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여기 처음 갈 때 GTG죠. GTG 처음 갈 때 땡땡에서 되어서 땡땡이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애가 딜만큼 교과를 해주는 수학이 너무 싫어져서 갔는데 세상에 저런 소리를 할 줄이야. 땡땡에서 두 글자입니다. 그동안도 수학 정서가 좋아진 건 알았지만 요즘은 정말 학원에 즐기면서 가더라고요. 월수금 금요, 특히 금요일은 특강 때문에 하루 종일 학원에서 사는데도 수학이 재밌다는 소리를 하다니 정말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시고 감사하고 홍길동 인생의 은인들이십니다. GTG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네요. 저는 이 문제 받고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게 됐다고 하는 게 저는 참 그 재산이에요. 또 그 다음 문자예요. 제가 이거를 감사하다고 보냈더니 또 다른 문자가 온 거예요. 잘해서 성과도 잘 나와주면 좋겠지만 상을 받는 것보다 홍길동에게 수학에 대해 이런 감정을 갖게 해주신 건 인생을 살며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바뀌신 거예요. 그전에는 성적 몇 등, 점수 몇 점, 진도 얼만큼 나가고 나중 상 따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입학하기 어렵다는 땡땡 학원에 합격해서 좋으셨다가 안 좋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어머님 생각도 바뀌신 거예요. 학생이 먼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학생이 그전에는 잘하지 않고 성과가 안 나오면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즐거우면 돼. 내가 남보다 좀 늦더라도 내가 성공하면 되지. 로 바뀐 거예요. 나의 성장과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이 중요한 목표가 되니까 가치관이 바뀌니까 어머님도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즐겁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어머님도 이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학생이 지금은 이제 6학년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즐기니까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게 보상이고 그 과정 자체가 최종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결과도 잘 나올 겁니다. 대체로. 어떻게 해서 애들이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게 되냐. 여기 7세 애들 제가 수업했던 애들이요. 한 여기 5, 6월달 여기 요 학생 여기 서가지고 수업하는 거 보이세요? 서서 수업하고 있고 여기 양말 신고 있어. 신발 한 쪽이 어디 가 있어요. 이만큼 어린 애들이고 아주 산만하던 애들이에요. 전 7세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렇게 산만하던 애들이 한 문제 붙잡고 지금 10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 보이죠? 신발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서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했냐면 요 문제를 풀었거든요. 1부터 6까지, 1부터 9까지인가 6개의 빈칸에 세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에서 최대가 되는 거 최소가 되는 걸 하라고 했어요. 했더니 이거를 세계 기록 세우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남이 먼저 세계 기록 세웠어. 전에는 누가 먼저 1등 하면은 에이 하고 안 하던 애들이었는데 신경도 안 쓰고 막 기록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이 누구랑 비교 안 하고도 내 성공이 그 자체로 빛나고 기쁘고 좋은 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 안 하는 진짜 성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도전하고. 그래서 제가 성공해서 세계 신기록하고 별표를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과정을 즐기니까 애들이 과제 집중력이 길어지고 수학도 재밌고 어려워도 얘들이 이때 한 30-40분 이 한 문제에 도전했거든요. 이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김땡땡 학생 엄마입니다. 신백현중 보편고 땡땡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입시 마무리되었는데 원장님께 소식 전해야 하지 않나 싶어 연락드립니다. 지방의대 2곳과 서울대 합격했고 최종 서울대 등록했습니다. 땡땡이와 땡땡이 이 형제가 다 다녔거든요. GTG에서 수학 공부했던 때를 가장 즐겁게 얘기하곤 합니다.
GTG에서 수학 공부했던 게 즐겁게, 가장 즐겁게 얘기하곤 한데, 뭐, 이런 증언계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증언이 차고 넘칩니다. 요건 선생님한테 보면, 디어 선생님께 지금 상류이고 3학년 때 보낸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입니다. 1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수학을 좋아할 수 있게 되었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GTG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더군요. 전에 땡땡에 다닐 때 유명한 사고력 학원입니다. 친구 때문에 다니는 거였지 수학에 큰 의미는 없었어요. 어쩌다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열심히 하고 관심 없을 때 꾸벅꾸벅 졸판이었으니 점점점.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극복했어요. 이게 다 쌤 덕분이죠. 그 어떤 주제도 아마 가장 재미없었던 주제인가 봐요. 대수판별법을 제외한. 선생님 말을 들으면 새롭고 신기해지니까요. 새해의 축복을 보내며 새 카드네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감사 카드를 보낼 정도로 수학을 좋아하게 됐답니다. 여학생이었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애들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얘가 교무실에서 갑자기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7교 문제를. 그래서 얘 너 보충 수업하니? 아니요. 왜 풀어? 하니까 재밌어서요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그냥 나오면서 풀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애가 수학을 어떻게 안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하죠. 이 장면은 3학년 학생이에요. 여학생, 남학생 둘이서 연산놀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연산 문제를 푸는 게 꽤 어려워요. 이거 하나 가지고 연산 문제를 40분 정도 했을 거예요. 40분 정도. 너무 재밌으니까 이 학생 서가지고 하고 있고 남학생도 서가지고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몰입된 상태예요. 제가 찍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이 학생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이었어요. 쉬고 있는데 몇 학생이 교무실 가서 쌤 와보세요. 교실로 와보세요. 한 거예요. 저는 무슨 싸움이 났나 하고 왔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칠판에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재교육원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들이요 문제를 풀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하니까 이 남자애들이 야 문제 푸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항의해요. 근데 한 학생은 칠판 이상 풀고 책상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가봤더니 필통에다가 연필로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이게 쉬는 시간에도 안 쉬고 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서울영재고 합격한 학생 어머님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분따라는 교육 커뮤니티에 평범한 아이에게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을 안겨주시고 아이의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커요. 초3부터 꾸준히 GT지서 사고력과 필드 수업, 즉 문제길 수업, 선행 수업하고 중등 K모 이런 거 했어요. 초3에 누가 사고력 하냐고 다들 사고력 마무리하는 시점에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초3, 초4 때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에 큰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초4 때 사고력 수업 받으면서 흥미 폭발하여 흥미 폭발 즐겁게 공부하고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추후 대학부설 영재원 등 자소서 소재로 적절히 활용하고 사고력 수업 때 했던 문제들 확장 연구하여 산출물도 수월했고요. 깊이 연구하니까 그 연구하고 탐구하는 재미가 너무 좋았고 어머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에 이렇게 좋아했던 게 너무 도움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학생 서울영재고 갔어요. 여기 써놨네. 설과학 합격했어요. 설과학고를 설과학이라고 본인들은 좀 애칭으로 불러요. 다니는 학생들은. 또 다른 학생. 원장님 땡땡 엄마입니다. 모의 캠프 하고 난 다음에요. 몇 시간이나 앉아서 문제를 푸는 일이 재미있었다니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신나는 얼굴로 뛰어나오더니 한동안 그 기분이 지속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캠프가 내일도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음에도 또 신청해달라고 하네요. 제게도 자기가 풀었던 문제를 이 문제 저 문제 소개하며 풀어보라고 난리였어요. 복잡한 문제를 싫어해서 심화서도 갓 시작했는데 이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 해요. 최상위 S를 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상위 문제집을 심화서를 복잡해서 싫어했는데 그거를 풀 마음이 생겼대요. 또 이거 딴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직접 보내는 거예요. 여기 투바투라고 투마로우 바이 투마로인가 뭐 이런 투바투라고 하던데 남자 얼굴 그려놨어요. 여학생이니까 알겠죠. 원장님 오늘 모의 캠프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 용 모의 캠프 하기 전에는 숙제를 할 때 모르는 문제를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오늘 캠프 이후로 어려운 문제도 몇 시간이라도 계속 생각해 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한번 재미를 느끼니까 어려운 문제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해봤거든. 모의 캠프에서 몇 시간을 하는 거를. 이번 캠프로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어요. 문제를 푸는데 머리가 아팠죠. 뉴런이 길러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설명을 했거든요. 너네가 머리를 쓰는 거는 근육세포가 자라는 것처럼 뇌에는 뉴런 세포가 자란다.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했거든요. 7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캠프에 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학생이 6학년 여학생이 수학을 싫어했는데 좋아하게 된 거예요. 좋아하니까 모의 캠프에서 뭔가 넓은 의미의 수학을 했거든요. 좁은 의미의 수학 안 했어요. 근데도 심화 문제집 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둘 다 6학년 여학생이에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